태종대 절벽 끝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윤정이 휠체어 뒤에 서 있습니다. 윤정아, 뭘 하려는 거야? 순자의 불안한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입니다. 윤정이 천천히 휠체어를 절벽 쪽으로 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한계예요. 민수는 바쁘다며 제게만 맡기고. 순자가 필사적으로 휠체어 바퀴를 잡으려 하지만 힘이 부족합니다. 윤정아, 뭐 하는 거야? 관절염으로 손목에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윤정의 절망적인 고백이 폭우 속에서 터져 나옵니다. 저도 인간이에요. 매일 어머니 수발 들고 집안일하고. 제 인생은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순자는 분노가 솟구치며 소리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죽일 권리는 없어! 이건 살인이야!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윤정은 더 이상 대화하려 하지 않고 휠체어를 더 강하게 밀기 시작해요. 절벽 끝에서 불과 몇십 센티미터 낡은 나무 울타리가 삐걱거립니다. 윤정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순자의 마지막 애원.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일이야! 내가 후회하게 될 거라고! 하지만 윤정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힘을 줍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하늘을 가르고 천둥 소리가 태종대를 뒤흔듭니다. 그 순간 윤정은 마지막 결심을 하고 휠체어를 강하게 밀어버려요. 어머니, 미안해요, 윤정애. 마지막 말과 함께 휠체어가 낡은 울타리를 뚫고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순자의 비명이 터져 나오지만 거센 파도와 번개 소리에 묻혀 사라져요. 폭우와 바람이 순자를 휩쓸어가며 차가운 바닷물이 순자를 삼켜버립니다. 그렇게 태종대 절벽에는 윤정의 절망적인 울음소리만이 메아리쳤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궁금하시죠? 순자 할머니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윤정은 자신이 저지른 일을 어떻게 감당하게 될까요? 가족들 사이에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가능할까요? 이런 깊이 있는 감동 스토리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완전 무료입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만날 수 있어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감동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모두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꾹꾹 눌러주세요. 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 골목길 안쪽에 자리한 허름한 단칸방에서 김순자는 또 하루를 맞이합니다. 이른 아침 5시 반,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시간부터 시장에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창문 틈새로 스며들죠. 싱싱한 고등어요. 갓 잡아온 조개. 오늘 들어온 갈치가 이만한 게 어디 있나? 아줌마, 이 전복 좀 보세요. 활기찬 외침들이 순자의 작은 방까지 생생하게 닿아왔습니다. 순자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교통사고 이후로 다리를 쓸 수 없게 된 지 벌써 3년째.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비 오는 날 시장에서 돌아오던 길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다가 갑자기 달려온 트럭에 치였던 순간 말이죠.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들이었습니다. 그 후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걷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벽 한쪽에 기대어 있는 휠체어를 바라보며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낡은 휠체어의 팔걸이에는 손때가 묻어 있고 바퀴 하나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부산 특유의 회색빛을 머금고 있었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짠 바람이 낡은 커튼을 살랑거리게 했습니다. 그 바람에는 갯벌과 생선 비린내,
그리고 어딘가 그리운 추억의 냄새가 섞여 있었죠. 내가 평생 바다 냄새 맡고 살았는데 이젠 나가보는 것도 힘들구나.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휠체어로 몸을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팔에 힘을 주어 몸을 지탱하는 동작 하나하나가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손목이 아프고 어깨도 결리죠. 예전에는 매일 아침 시장을 거닐며 생선장수 박사장과 정담을 나누고 갓 들어온 해산물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가며 골라 사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말입니다. 당시 순자는 동네에서도 유명한 요리 솜씨를 자랑했습니다. 특히 갈치조림과 생선찌개는 이웃들이 레시피를 물어볼 정도였죠. 순자 씨,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맛이 나요? 옆집 김 여사가 자주 물어보곤 했습니다. 남편 생전에는 순자야, 내 손맛은 정말 기가 막혀.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가 있냐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창문 너머 풍경이자 아련한 추억일 뿐입니다. 라디오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부산 지역 날씨는 흐림,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부산항 일대 선박 운항에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순자는 라디오 볼륨을 조금 높였습니다. 요즘 들어 외부 소음이 더욱 그리워졌거든요. 사람들의 발소리, 차량 소음, 시장의 분주함, 심지어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까지도 모두 소중한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벽시계를 보니 오전 6시 40분. 이맘때면 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입니다.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한 후로는 더욱 바빠졌죠. 야근이 잦고 주말에도 회사 일로 나가는 일이 많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내려오지 못합니다. 전화로는 자주 안부를 묻지만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 주는 정말 바빠서요라는 말이 늘 따라붙죠. 목소리만으로는 아들의 피곤함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대신 며느리 윤정이 일주일에 2~3번씩 찾아와 살림을 돌봐줍니다. 음식을 해다주고 빨래를 하고 집안 청소까지 말이죠.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윤정아,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라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죠. 하지만 요즘 들어 윤정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웃음기가 줄어들고 말수도 적어졌죠. 가끔씩 먼 곳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순자는 작은 냉장고를 열어 우유 한 팩을 꺼냈습니다. 손목이 예전만큼 힘이 없어 뚜껑을 여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손가락이 뻣뻣해져서 간단한 일상생활도 쉽지 않죠. 우유를 컵에 따르는 것조차 떨리는 손 때문에 조금씩 흘려가며 해야 했습니다. 우유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분은 다리라도 성하시니 얼마나 다행이실까. 순자는 작은 위안을 삼으며 우유를 계속 마셨습니다. 차가운 우유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면서 아침의 공허함을 조금이나마 달래주는 것 같았죠. 예전에는 아침마다 직접 끓인 미역국이나 따뜻한 죽을 먹었는데 지금은 간단하게 우유나 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요리하는 일 자체가 힘들어졌거든요. 책상 위에는 며느리 윤정이 사다 준 혈압약과 관절염 약, 소화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먹는 약들. 하얀색, 노란색, 빨간색의 알약들이 작은 약통에 요일별로 정리되어 있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적힌 작은 칸막이들을 보면서 시간이 얼마나 기계적으로 흘러가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이제는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의료용품들을 보며 순자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려오는 바다 냄새가 더욱 진해졌습니다. 오늘은 조금 습한 공기가 느껴지네요. 아마 비가 올 조짐인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휠체어를 천천히 굴려 창가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작은 방 안에 울려 퍼졌죠. 멀리 보이는 부산항의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고 그 너머로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가 아침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저 바다까지 걸어서 나갔었는데 순자는 지난 날을 떠올리며 잠시 감상에 젖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던 시절 파도가 발목을 적시는 느낌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아직도 생생했죠. 아들 민수가 어릴 때 해운대에서 모래성을 쌓아주던 추억, 가족끼리 피크닉을 가서 김밥을 먹던 일요일 오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당연한 일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전이 깊어가며 시장의 소음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바쁜 아침 장사를 마친 상인들이 하나둘 짐을 정리하는 시간이거든요. 순자는 라디오를 끄고 조용한 정적 속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남편의 미소, 어린 민수의 해맑은 표정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죠. 사진 속 가족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순자가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추억에 잠겨있던 오후 2시경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윤정의 목소리였죠. 순자는 휠체어를 굴려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작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문고리를 돌리는 것도 예전보다 힘들어져서 몇 번 시도해야 겨우 열 수 있었습니다. 윤정아, 왔구나. 오늘은 무슨 일로? 순자는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했습니다. 윤정은 검은색 긴팔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는데 평소보다 화장이 진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하고 있었고 입술은 붉은 립스틱으로 발라져 있었죠. 하지만 미소를 짓고 있는 윤정의 눈가에는 어딘가 어색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의 표정처럼 말이에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해서 따뜻한 죽을 끓여왔어요. 윤정은 비닐봉지에서 보온통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전복죽 냄새가 방 안에 퍼졌죠.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끓인 것 같았습니다. 전복도 큼지막하게 썰어 넣었고 쌀도 부드럽게 끓여진 게 한눈에 봐도 정성이 들어간 요리였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챙겨주니 정말 고맙다. 요즘 입맛이 없었는데 전복죽이라니 잘 먹겠다. 윤정은 죽을 그릇에 담아 순자 앞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었고 자꾸 창밖을 바라보는 것 같았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는 모습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가끔씩 깊은 한숨을 쉬기도 했고 시계를 자주 들여다보기도 했어요. 순자는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윤정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는데. 아, 그냥 집안일이 좀 많아서요. 아이들 학원비며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거든요. 윤정은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윤정의 손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도 평소보다 한 톤 높아진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변화를 감지했지만 깊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가족 간에도 말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윤정은 일어나서 방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책상 위의 약통들, 창가에 놓인 화분까지
유심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보험 서류 같은 거 어디 보관하세요? 순자는 조금 의아했지만 대답했죠. 저기 서랍 맨 아래 칸에 있어. 왜 그러니? 아, 그냥 궁금해서요. 정리 좀 해드릴까 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정은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 하더니 갑자기 밝은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그런데 이번 주말에 바다 구경이라도 가실래요? 요즘 집에만 계시니까 답답하실 것 같아서요. 순자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윤정이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평소에는 집안일만 해주고 빨리 돌아가곤 했는데 말이죠. 바다 구경이라고? 갑자기 웬일이니? 순자는 조금 놀란 듯 물었습니다. 윤정의 갑작스러운 제안이 의외였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요즘 우울해 보이셔서요. 태종대라도 가서 바다도 보고 조개죽도 먹고 그러면 기분 전환이 될 것 같아서요. 윤정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죠. 손바닥에서 차가운 땀이 느껴졌고 악력도 평소보다 강했습니다. 순자는 그 떨림을 느꼈지만 윤정의 배려로 받아들였습니다. 태종대라. 거기 오랫동안 못 가봤는데 정말 좋겠다. 순자의 얼굴에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태종대는 순자가 젊은 시절 남편과 자주 가던 곳이었거든요. 절벽 위에서 바라보는 바다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얼마나 웅장했는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데려다 줄 거니? 물론이죠. 차도 있고요. 휠체어도 차에 실을 수 있어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눈빛에는 순자가 포착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결심을 한 사람의 눈빛처럼 말이죠. 잠깐 동안 윤정의 표정이 굳어졌다가 다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순자는 기뻤습니다. 내가 이렇게 챙겨주니 고맙다. 정말 고마워. 오랜만에 나들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집에만 갇혀 지내던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행복이었습니다. 휠체어 생활을 하면서 바깥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언제 갈 건데? 순자가 물었습니다. 윤정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죠. 이번 토요일 어떠세요? 날씨 예보를 봤는데. 윤정은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실제로는 토요일 날씨 예보에 비 소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거든요. 좋다, 좋아. 토요일에 가자.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설렘이 담겨 있었죠. 마치 어린아이가 소풍을 앞두고 기뻐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윤정은 그런 순자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의 순수한 기쁨을 보니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죠. 윤정의 속마음에는 다른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더는 못 버텨. 경제적인 압박, 시어머니 돌봄의 부담, 남편의 무관심까지 모든 것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토요일 아침 일찍 와서 모실게요. 아침 먹고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윤정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고맙다라고 답했죠.
윤정은 순자의 어깨를 한번 토닥이고는 짐을 챙겼습니다. 그 손길이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윤정이 문을 나서면서 그럼 토요일에 뵈요라고 인사했을 때 순자는 그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조금 더 낮고 조금 더 무거운 톤이었죠. 마치 이별의 인사 같은 느낌이었지만 나들이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커서 그런 미묘한 변화는 금세 잊혀졌습니다. 윤정이 떠난 후 순자는 혼자 남은 방에서 토요일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오랜만에 바다를 볼 수 있다는 생각, 태종대의 그 아름다운 풍경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마음을 가득 채웠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지만 순자의 마음만큼은 한없이 밝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빛이 어둑했지만 설렘 때문에 더 이상 잠들 수 없었죠. 오랜만에 나들이를 앞두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휠체어로 몸을 옮겨 창문을 열어보니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데 괜찮을까? 순자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정이 날씨를 확인하고 약속했을 테니까요. 아침 8시 정각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윤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서둘러 문을 열었죠. 윤정은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빛이 창백해 보였고 눈가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윤정아, 일찍 왔구나. 날씨가 좀 흐린 것 같은데 괜찮겠니?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정은 잠깐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답했죠. 괜찮아요. 오후에는 개겠다고 했어요. 어서 준비하시죠. 하지만 윤정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순자는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가디건을 걸치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갑, 약, 그리고 작은 수건까지 꼼꼼히 확인했죠. 오랜만에 나가는 건데 뭘 챙겨야 할지 모르겠네. 순자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정은 순자의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하세요. 시간 많아요라고 했지만 시계를 자꾸 들여다보는 모습이 어딘가 조급해 보였어요.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니 윤정의 흰색 소나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량 뒷좌석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고 트렁크도 미리 열어둔 상태였죠. 휠체어는 뒷좌석에 실고 어머니는 조수석에 앉으시면 돼요. 윤정은 능숙하게 휠체어를 차에 실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을 미리 연습해 본 것처럼 말이에요. 순자가 조수석에 앉자마자 윤정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음과 함께 라디오에서 날씨 예보가 흘러나왔어요. 오늘 부산 지역에는 오후부터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세게 불 것으로 보이니 외출 시 주의 바랍니다. 순자는 라디오를 들으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윤정아, 비 온다는데 괜찮겠니? 괜찮아요. 차 안에 있으면 되죠. 윤정은 짧게 답하며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손이 핸들을 꽉 쥐고 있었고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평소보다 운전이 거칠어진 것 같았죠. 신호등에서 급정거하거나 급가속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차는 자갈치 시장을 지나 해운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순자에게 익숙한 부산의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죠. 부산역, 남포동, 용두산공원. 모두 순자의 추억이 깃든 장소들이었습니다. 이 길로 가면 해운대 먼저 거쳐서 태종대로 가는 거니? 순자가 물었습니다.
네, 해운대도 보시고 태종대도 가봐요. 윤정의 답변이었지만 목적지가 명확하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마치 그저 차를 몰고 있을 뿐인 것 같았죠. 윤정은 중간중간 휴대폰을 확인하며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운전 중에 휴대폰을 만지는 모습이 위험해 보였어요. 광안대교에 접어들 무렵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슬비 정도였지만 점점 굵어지더니 폭우로 변했죠. 앞유리에 빗물이 흘러내리면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이며 삑삑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윤정아, 비가 이렇게 오는데 괜찮겠니? 순자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광안대교 위에서 내려다보는 바다는 회색빛으로 일렁이고 있었고 파도가 높게 치솟고 있었어요. 평소에 보던 아름다운 부산 바다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이럴 때일수록 파도가 멋있어요. 어머니, 구경하시죠. 윤정의 답변은 상황에 비해 너무 태연했습니다. 오히려 비가 내리는 것을 반기는 듯한 뉘앙스였어요. 순자는 그런 윤정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해운대를 지나 태종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더욱 세게 내렸고 바람도 강해져서 차가 흔들렸어요. 다른 차들은 속도를 줄이거나 갓길에 잠시 대기하고 있었지만 윤정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달리는 것 같았죠. 윤정아, 천천히 가자. 급할 것 없잖니. 순자가 말했지만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방을 응시하며 운전에만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윤정의 옆모습을 본 순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다정한 며느리와는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태종대 입구에 도착할 즈음에는 비가 정말 심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은 모두 실내로 피해 있었고 주차장도 한산했어요. 이런 날씨에 관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순자가 중얼거렸지만 윤정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거센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우산을 써도 소용없을 정도로 비가 세차게 내렸죠. 윤정은 트렁크에서 휠체어를 꺼내며 어머니, 잠깐만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씨에 휠체어를 타고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윤정아, 이런 날씨에 나가면 안 되겠다. 차 안에서 구경하자. 순자가 제안했지만 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면 아쉽잖아요. 잠깐만 나가봐요. 윤정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윤정의 말에 따라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우산을 받쳐들고 있었지만 옷은 금세 젖어들었어요.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어서 몸이 떨렸죠. 춥다, 윤정아. 빨리 들어가자. 하지만 윤정은 휠체어를 밀어 절벽 쪽으로 향했습니다. 폭우 속에서 태종대의 절벽 근처로 다가갈수록 순자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파도 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왔고 바람이 더욱 거세게 몰아쳤어요. 이런 날씨에 절벽 근처에 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윤정은 멈추지 않고 계속 휠체어를 밀어갔습니다. 폭우 속에서 윤정은 휠체어를 밀어 태종대 절벽 근처로 계속 향했습니다. 순자는 점점 커지는 불안감을 느꼈죠. 바람이 너무 세서 우산이 뒤집어질 지경이었고 비는 옷을 완전히 적셔버렸습니다. 윤정아, 정말 위험해. 이제 그만 들어가자.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종대 전망대 주변은 완전히 적막했습니다. 평소라면 관광객들로 붐볐을 곳이 오늘은 유령 도시처럼 조용했죠. 매점들도 모두 문을 닫았고 안내소 직원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폭우와 바람 소리, 그리고 아래쪽에서 들려오는 거친 파도 소리만이
태종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절벽 쪽으로만 가는 거지?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휠체어가 지나가기 어려운 울퉁불퉁한 길을 윤정은 억지로 밀어갔어요. 바퀴가 돌에 걸리거나 진흙탕에 빠질 때마다 휠체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순자는 떨어질까봐 팔걸이를 꽉 잡고 있어야 했죠. 그때 멀리서 등산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우산을 쓰고 급히 대피소 쪽으로 향하던 그는 순자와 윤정을 보고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이런 날 노인을 여기 데려오면 어쩝니까?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거의 묻혀버렸지만 다급함이 느껴졌습니다. 등산객은 가까이 다가와서 더 크게 외쳤습니다. 지금 기상청에서 태풍급 강풍주의보 내렸어요. 빨리 대피하세요. 하지만 윤정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산객을 무시하고 휠체어를 더 빠르게 밀어갔어요. 등산객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정말 미친 것들이라고 중얼거리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순자는 그 등산객의 말을 듣고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태풍급 강풍주의보라니요. 이런 상황에서 절벽 근처에 있다는 것 자체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죠. 윤정아, 들었지? 태풍주의보래. 정말 위험해. 당장 돌아가자. 순자는 간절한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계속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윤정의 얼굴을 본 순자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평소에 다정했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표정으로 굳어 있었거든요. 눈빛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윤정아, 내가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순자는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입술을 꽉 다물고 휠체어를 계속 밀어갈 뿐이었습니다. 빗물이 윤정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절벽 가장자리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순자의 머리카락이 얼굴을 때리고 옷이 바람에 날렸어요. 아래쪽에서는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하얀 거품을 일으키는 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바다가 무언가를 삼키려고 아가리를 벌리고 기다리는 것 같았죠. 이제 정말 그만해.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오히려 휠체어를 더 빠르게 밀었어요. 절벽 끝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까지 다가갔습니다. 이곳은 안전난간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위험한 구간이었어요. 순자는 이제야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나들이가 아니었어요. 윤정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평소 같으면 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을 윤정이 이렇게 위험한 곳으로 데려올 리가 없었죠. 윤정아, 제발 말해봐. 무슨 일이야?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순자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제야 윤정이 휠체어를 멈췄어요. 하지만 그 위치는 절벽 끝에서 불과 한두 미터 떨어진 매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순자 앞으로 와서 쪼그려 앉았습니다. 빗물로 범벅이 된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분노, 절망, 죄책감, 그리고 결연함까지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윤정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윤정아, 무슨 일인지 말해봐. 같이 해결책을 찾아보자. 순자는 윤정의 손을 잡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추위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죠. 윤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저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그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아요. 어머니 모시는 것도, 집안일도, 아이들 뒷바라지도, 모든 게 제 몫이에요. 순자는 윤정의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거든요. 윤정아,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의존했구나.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야. 하지만 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몰라요. 민수 오빠는 서울에서 바쁘다며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안 와요. 모든 책임은 제게만 떠넘기고요. 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돼.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순자는 필사적으로 윤정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보였어요. 눈빛이 차갑게 굳어 있었고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폭우는 더욱 세차게 내렸고 바람도 더욱 거세졌습니다. 순자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지만 휠체어에 앉은 채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윤정만이 이 상황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번쩍였고 곧이어 우렁찬 천둥 소리가 태종대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윤정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치 최종 결심을 내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일어나서 휠체어 뒤로 돌아갔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른 직후의 정적 속에서 순자는 윤정의 변화된 분위기를 느꼈어요. 평소에 다정한 며느리가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윤정의 발걸음 소리가 젖은 땅을 밟으며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윤정의 손이 휠체어 손잡이를 천천히 잡았어요. 그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죠. 파도가 발밑을 때리는 절벽 끝. 이곳은 태종대에서도 가장 위험한 구간 중 하나였습니다.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낡은 나무 울타리만이 절벽과의 경계를 표시하고 있었어요. 그마저도 오랜 비바람에 썩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였죠. 아래로는 수십 미터 높이의 절벽이 있고 그 밑에는 날카로운 바위들과 거친 파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손에 힘을 주며 휠체어를 조금씩 절벽 쪽으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바퀴가 젖은 땅을 굴러가며 작은 소리를 냈어요. 순자는 그 움직임을 감지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윤정아, 뭐 하는 거야? 순자는 휠체어 바퀴를 손으로 잡으려 했지만 관절염으로 인해 손목에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손가락이 바퀴에 닿았지만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한계예요. 윤정의 목소리는 폭우 소리에 거의 묻혔지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말에는 오랫동안 참아온 고통이 담겨 있었어요. 민수는 바쁘다며 제게만 맡기고 저는 더는 못 살아요. 윤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서워요. 또 하루를 버텨내야 한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순자는 윤정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가 그 한마디에 모두 담겨 있었거든요. 윤정아, 무슨 말이냐? 내가 힘들었다면 같이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순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윤정의 눈에서는 빗물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방법이라고요? 윤정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 상황 정말 모르세요? 윤정의 목소리에는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하고 있었어요. 광안리 전세집이 월세로 바뀐 것도 모르시죠?
한 달에 150만 원씩 나가요. 거기에 아이들 학원비까지. 큰애는 고등학생이라 입시학원비만 월 80만 원이에요. 순자는 그런 구체적인 사정을 전혀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순자의 목소리에도 미안함이 배어 있었어요. 말해서 뭘 하죠? 어머니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윤정은 더욱 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 월급은 300만 원 조금 넘어요. 월세, 생활비, 학원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제가 일을 나가야 하는데 어머니 때문에 못 나가잖아요. 어머니 혼자 두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요. 윤정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윤정이 처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돌봄의 부담,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절망까지 모든 것이 윤정을 짓누르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도 이건 아니야. 우리 같이 해결책을 찾아보자. 나도 요양원 들어갈 수 있어. 정부 지원도 있을 거고. 하지만 윤정은 비웃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양원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에 200만 원은 좋게 들어요. 정부 지원 받으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하고요. 그 돈이 우리한테 어디 있어요? 윤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니는 편하게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윤정은 더욱 휠체어를 강하게 밀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보험금도 나오고 저도 자유로워지고 우리 가족이 다시 살 수 있어요. 윤정의 말에는 자기 합리화가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전율했습니다. 윤정이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윤정아, 설마 보험금 때문에 이러는 거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윤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생명보험금이 1억이에요. 사고사의 경우 2배로 나와서 2억이 되고요. 그 돈만 있으면 우리 가족이 다시 살 수 있어요. 아이들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집도 마련할 수 있어요. 윤정의 말에는 냉정한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날 죽일 수는 없지 않니? 순자는 울부짖듯이 소리쳤습니다. 내 고통은 이해하지만 이 죄는 내 거야. 평생 가져가야 할 죄라고. 순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내가 나를 죽이면 그 죄책감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윤정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인간이에요. 저도 살고 싶어요. 하지만 이렇게 살면 저는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윤정의 절규가 폭우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매일 어머니 수발 들고 집안일하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제 인생은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순자는 윤정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솟구쳤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를 죽일 권리는 없어. 내가 힘들면 도움을 요청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 하면 안 되는 거야. 순자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살인이야.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윤정은 더 이상 대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휠체어를 더 강하게 밀기 시작했어요. 절벽 끝에서 불과 몇십 센티미터 떨어진 곳까지 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었죠. 한 번만 더 밀면 휠체어가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 있었어요. 낡은 나무 울타리가 휠체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윤정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순자는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일이야. 내가 후회하게 될 거라고.
하지만 윤정은 결연한 표정으로 휠체어에 더 큰 힘을 가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번개가 번쩍이며 하늘을 가르고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윤정은 마지막 결심을 하고 휠체어를 강하게 밀어버렸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윤정의 마지막 말과 함께 휠체어가 앞으로 밀려나갔습니다. 순자의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그 소리는 거센 파도와 번개 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휠체어는 낡은 나무 울타리를 뚫고 절벽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그 짧은 순간 동안 자신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남편과의 행복했던 시절, 아들을 키우며 보낸 소중한 날들, 그리고 며느리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마음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순자를 삼켜버렸습니다. 윤정은 절벽 위에서 혼자 남겨져 한없이 울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순자는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폐 속으로 들어와 숨을 쉬기 어려웠어요. 휠체어는 이미 바닷속 깊이 가라앉아 버렸고 순자는 거친 파도에 휩쓸려 이리저리 떠밀리고 있었습니다. 살려줘. 누가 좀 살려줘. 순자는 간신히 의식을 붙잡고 있었지만 체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멀리서 보트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운대 구조대에서 폭풍 경보에도 불구하고 순찰을 나온 것이었죠. 구조대원 김철수는 망원경으로 바다를 살피다가 파도 사이에서 떠다니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사람이 떠 있어요. 김철수는 동료들에게 소리쳤어요. 이런 폭풍에 사람이 바다에 어떻게 된 거지? 구조대장 박민호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을 품을 시간은 없었어요. 곧바로 구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빨리 구명줄 준비해. 저 할머니 금방 익사할 것 같아. 구조대원들은 거친 파도와 강풍에 맞서며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파도가 보트를 심하게 흔들었지만 숙련된 구조대원들은 침착하게 구조 작업을 진행했어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구조하러 왔어요. 김철수가 순자에게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의식이 희미했지만 구조대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살려줘. 순자는 간신히 말했어요. 구조대원들은 신속하게 순자를 보트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순자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의식은 있지만 체온이 너무 떨어졌어요. 바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응급처치를 담당한 구조대원이 말했습니다. 보트는 즉시 해운대 해변으로 향했고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가 순자를 부산대학교병원으로 이송했어요.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순자의 응급처치에 나섰습니다. 체온 회복이 우선이에요. 따뜻한 수액과 산소 공급을 지속하세요. 담당 의사가 지시했어요. 다행히 순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폐에 들어간 바닷물 때문에 폐렴 위험이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순자는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병실에서 눈을 뜬 순자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에 놀랐어요. 내가 살았구나. 순자는 중얼거리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윤정이 자신에게 한 일이 떠올랐어요. 담당 경찰관 이영석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중부경찰서 이영석 경장입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다에 빠지게 되신 건가요? 목격자도 없고 정황이 이상해서요. 이영석 경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며느리를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 괴로웠거든요. 하지만 순자는 결국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날 죽이려 했어요. 순자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이영석 경장은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가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순자는 윤정과 함께 태종대에 간 일,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들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어요. 휠체어를 밀어서 절벽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순자의 증언을 들은 이영석 경장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어요. 혹시 증거가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이영석 경장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생각해 보더니 말했어요. 윤정이가 보험금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어요. 1억이라고, 사고 사면 2배라고. 경찰은 즉시 윤정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정은 집에서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치자 당황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윤정 씨, 시어머니 김순자 씨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이영석 경장이 말했어요. 윤정은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어머니가 살아계신다고요? 경찰은 윤정의 휴대폰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에서 윤정이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였어요. 보험금만 들어오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조금만 더 참아. 그리고 며칠 전 검색 기록에는 태종대 안전사고, 생명보험 사고사 보험금, 휠체어 사고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에 문의한 통화 기록도 발견되었어요. 혹시 사고로 사망하면 보험금이 어떻게 되나요? 윤정이 보험회사 직원에게 물어본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윤정의 계획적 범행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경찰서로 연행된 윤정은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 안 했어요. 어머니가 실수로 떨어진 거예요. 하지만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자 윤정은 점점 말을 바꿔갔어요. 휴대폰 메시지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보험금만 들어오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라고 하셨잖아요. 이영석 경장이 추궁했습니다. 윤정은 말문이 막혔어요. 검색 기록을 보여주자 윤정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계획적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마침내 윤정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맞아요. 제가 했어요. 윤정은 눈물을 흘리며 자백했어요. 하지만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어머니를 모시는 게 경제적 부담이 모든 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살인을 저지를 이유가 됩니까? 이영석 경장이 엄하게 물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숙이고 울기만 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런 일을 할 줄은. 윤정의 자백으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돌봄 부담을 견디지 못한 윤정이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것이었어요. 다행히 순자가 구조되면서 살인미수로 끝났지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바다에, 보험금 노린 계획적 범행 등의 제목으로 연일 보도되었어요.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며칠 후 부산 중부경찰서의 조사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마주 앉은 순자와 윤정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순자는 휠체어에 앉아 윤정을 바라보고 있었고 윤정은 수갑에 찬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영석 경장이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대면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며느리와 마주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거든요. 윤정은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 단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며칠간 구치소에서 지내면서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윤정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김윤정 씨, 피해자 앞에서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진술해 주세요. 이영석 경장이 말했습니다. 윤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그날 저는 정말 한계였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순자는 윤정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한편으로는 며느리에 대한 연민까지 뒤섞여 있었어요. 한계였다고 해서 나를 죽이려 했단 말이냐? 순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윤정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인간이에요. 저도 인간이라고요. 윤정의 절규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어요. 광안리 임대료, 애들 학원비, 생활비. 남편은 모르잖아요. 어머니까지 제가 다 책임져야 했다고요. 윤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남편 민수가 모른다고? 순자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가정 상황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윤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는 서울에서 바쁘다며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안 와요. 집안 사정은 전혀 모르고 저한테만 맡겨놓고 이영석 경장이 개입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해도 살인을 시도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다른 해결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윤정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다른 방법이요? 요양원은 한 달에 200만 원, 간병비는 100만 원.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순자는 그제야 윤정이 처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윤정아, 그렇게 힘들었으면 진작 말했어야지. 우리가 같이 방법을 찾아볼 수 있었잖니. 하지만 윤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어요. 어머니도 연금이 얼마 안 되시잖아요. 그래도 날 죽일 수는 없지 않니. 내가 내 시어머니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생명이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힘든 건 이해하지만 이 죄는 내 거야.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윤정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앞이 안 보였어요. 윤정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내일은 어떻게 하루를 버텨낼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순자는 윤정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배신감도 컸어요. 그렇다고 해서 보험금을 노리고 나를 죽이려 한 건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진짜 힘들었다면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했어야지. 도움을 요청한다고요? 윤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누구한테요? 민수 오빠는 바쁘다고 하고 시댁 식구들은 다 서울에 있고 저희 친정은 더 가난해요. 누가 도와줘요? 윤정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이영석 경장이 자료를 들춰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윤정 씨 보험금 관련해서 몇 번이나 문의하셨더군요. 이건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이었다는 뜻 아닙니까? 윤정은 말문이 막혔어요.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나? 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윤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했어요. 작년 겨울부터요. 전세금 반환받지 못해서 월세로 바뀌었을 때부터요. 그때부터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순자는 충격받았습니다. 작년 겨울부터라면 거의 1년 동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일 년 동안 나를 죽일 생각을 했단 말이냐?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상상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현실이 더 어려워졌어요. 아이들 학원비는 계속 올라가고 어머니 병원비도 늘어가고 윤정은 자신의 심리 변화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태종대를 선택한 거야? 순자가 물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고로 보이기 쉬운 곳이라서요. 그리고 예전에 어머니가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윤정의 마지막 말에 순자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좋아한다고 했던 곳에서 나를 죽이려 했다고?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렇게까지 생각이 돌아간 거야? 윤정은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이영석 경장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윤정 씨, 이는 명백한 살인미수입니다.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범행이에요. 정상 참작이 어려운 사안입니다. 윤정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요. 윤정이 순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저도 제가 이런 일을 할 줄 몰랐어요. 그날 태종대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망설였어요. 순자는 윤정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윤정아, 내 사정은 이해한다. 정말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내가 나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래도 어머니께서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윤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 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셨다면 저는 평생 이 죄책감을 어떻게 감당했을지. 순자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윤정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한편으로는 며느리의 고통에 대한 이해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윤정아, 내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우리 사이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어. 조사는 몇 시간 더 계속되었습니다. 윤정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 과정이 낱낱이 밝혀졌어요. 경제적 어려움이 주된 원인이었지만 그것이 살인 시도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은 엄중했고 윤정은 그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윤정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어요.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순자를 바라보던 윤정의 눈빛은 아직도 순자의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후회와 죄책감으로 가득했던 그 눈빛을 말이죠. 부산의 11월 늦가을 햇살이 포근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순자는 광안리 바닷가 벤치에 앉아 손녀 지민이와 함께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민이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 사건 이후 서울에서 내려와 할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해진 지민이의 모습을 보며 순자는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나와요?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작은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순자는 손녀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습니다. 아직 2년 반 정도 더 있어야 해. 내 엄마는 큰 잘못을 했거든. 지민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리웠거든요. 사건 이후 순자의 삶은 많이 변했습니다. 아들 민수가 서울 직장을 그만두고 부산으로 내려와 어머니를 직접 모시기로 했어요. 윤정의 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민수는 자신의 무관심이 이런 비극을 불러왔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순자는 안타까웠어요. 어머니, 제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는 매일같이 어머니에게 사과했어요.
순자는 아들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 잘못만은 아니야. 윤정이도 나도 우리 모두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아. 순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어요. 민수는 부산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서울보다는 급여가 적었지만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중소기업의 격리부에 취직해서 매일 부지런히 출퇴근했습니다. 순자를 위해 광안리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고 홈케어 도우미도 고용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할머니, 그때 정말 무서웠죠?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그날을 떠올렸어요. 태종대 절벽에서의 그 순간, 차가운 바닷물에 빠졌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래, 정말 무서웠어. 하지만 살아남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순자는 지민이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왜 그랬을까요? 지민이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가득했어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실망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내 엄마도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해치려 한 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 순자는 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멀리서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오늘의 바다는 그날의 거친 바다와는 전혀 달랐어요. 평화롭고 고요했습니다. 갈매기들이 바다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고 낚시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어요. 연인들이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 아이들이 모래사장에서 뛰어노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평범하고 소중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엄마를 용서하실 건가요? 지민이가 핵심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순자는 오랫동안 이 문제로 고민해 왔어요. 윤정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한편으로는 며느리의 고통에 대한 이해까지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거든요. 지민아, 용서라는 건 쉽지 않은 일이야. 순자는 신중하게 말했어요. 내 엄마가 한 일은 분명 잘못된 거야. 하지만 그 사람도 너무 힘들었을 거야. 용서한다는 건 그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원망을 내려놓는 거라고 생각해. 순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어요. 지민이는 할머니의 말을 곰곰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엄마를 용서하신 건가요? 순자는 바다를 바라보며 답했어요.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는 평안하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순자는 자신도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벤치 옆으로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일찍 퇴근해서 어머니와 딸을 데리러 온 것이었어요. 어머니, 지민아, 집에 가자. 저녁 준비해놨어. 민수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여전히 눈가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최근 들어 요리도 배우기 시작한 민수는 서투르지만 정성껏 가족을 돌보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나와? 지민이가 아버지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말을 못했어요. 윤정에 대한 감정이 복잡했거든요. 아내의 행동에 분노하면서도 그동안 자신이 가정에 소홀했다는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지민아, 내 엄마는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받고 있는 거야. 그래도 우리 가족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 민수는 딸을 안으며 말했어요. 아빠가 앞으로는 더 잘할게. 엄마가 나오면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하는 거야. 순자는 아들과 손녀를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윤정의 일로 인해 가족이 흩어질 뻔했지만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각자 바쁜 일상에 쫓겨 진솔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는 매일 저녁 식탁에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있었어요. 부산 바다는 날 죽일 뻔했지만 또 살려줬구나.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태종대에서의 일은 분명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었어요. 인생의 아이러니였습니다. 할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인생이란 게 참 모질고도 기막히다는 생각을 해. 힘든 일도 있지만 그 속에서 배우는 것들도 있거든. 순자의 얼굴에는 삶의 무게를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평온이 깃들어 있었어요.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바다도 황금빛으로 반짝였어요. 순자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있는 이 순간이 말이죠.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그 안에 진짜 행복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살아있잖아.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야. 민수와 지민이는 순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윤정에게 가끔 편지가 옵니다. 매번 사죄의 내용이었어요. 순자는 그 편지들을 읽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움과 연민이 동시에 느껴졌거든요. 언젠가는 윤정을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눠야 할 것 같았어요. 용서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안대교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의 밤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어요. 순자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집에 가자. 오늘도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순자의 목소리에는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에 대한 감사가 배어 있었어요. 세 사람은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따뜻했어요. 순자는 뒤돌아 한 번 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바다가 자신에게 죽음의 공포를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의 의미도 깨닫게 해주었거든요. 가족의 소중함, 일상의 평범한 행복, 그리고 용서의 의미까지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작은 행복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찾아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죠. 이런 따뜻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완전 무료입니다.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돼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모두 무료니까 부담 없이 참여해주세요. 오늘도 이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